권력투쟁이 아니라면 왜 당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잘렸느냐. 처음에 별들이 무더기로 날아간 게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목숨을 걸었고 어마어마한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노력을 하는데 그 핵심이 로켓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켓군에서부터 비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중국군 수뇌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인가요?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의 군 통치, 군 지휘 체계의 특성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 중국의 PLA,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저 무슨 말이지? 당의 군대예요.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노동당이 군대를 지휘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치면 지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이 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군을 지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의 인민해방군 PLA에 대한 직속 명령체계 관리체계는 어디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최고 높은 직위가 누구냐? 바로 주석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직함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당, 군, 국가. 그러니까 중국 국가 주석이 바로 시진핑이죠. 내각.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바로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에요. 김정은도 직함이 3개입니다. 하나는 노동당 총비서, 하나는 내각에 해당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총비서 그러고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장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인민군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똑같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인 거죠.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이죠. 주석이 시진핑이고 부주석이 허웨이둥과 장유샤라는 2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럼 3사람이죠. 나머지 4사람이 이제 위원인데 하나는 장성민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규율위원회 석입니다. 그 다음에 мя오와 류젠리, 그 다음에 이제 리쌍푸. 이 4명에서 7명이거든요. 자, 이게 중국 공산당 20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7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2022년 20기 당중의 20기 중국 공산당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2023년부터 시진핑 3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중국의 권력 체계는 5년 2번씩 하고 끝나는데 시진핑이 욕심을 부려서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시진핑의 3연임을 시작된 게 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시작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누구라고요? 주석이 시진핑, 부주석이 허웨이둥, 장유샤, 그 다음에 리쌍푸, 류젠리, мя오와 장성민이었거든요. 근데 23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리쌍푸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мя오와 이 2명의 위원이 그 다음에 부주석 허웨이둥까지가 차례로 낙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이 절반 가까이의 당 중앙군사위원이 부주석 1명 포함, 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이 낙마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 심각한 규율 위반과 불법행위라는 명목으로 낙마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죠? 2023년부터 3연임이라고 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체제의 핵심이 바로 군부일 텐데 그 군을 지배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에 3명이 문제가 있어서 낙마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럼 남은 4명 중에 유일한 부석이었던 장유샤, 그 다음에 류젠리라고 하는 2명이 또 심각한 규율 위반과 불법행위로 숙청이 됐어요. 지금 남는 건 7명 중에 2명만 남는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성민 기율위원회 서기. 이 장성민 기율위원회 서기는 지난해 연말에 부주석으로 승진했거든요. 이 장성민은 누구냐? 기율위원회는 쉽게 말하면은 이 감사원이에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그게 기율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이 감사원 기능을 했던 장성민 빼놓고
나머지 5명의 군부 실세들이 모두 숙청을 당한 거죠. 그럼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중국 군부를 다스리는 핵심 7명 중에 주석인 시진핑 남고, 시진핑은 민간인이죠. 그 다음에 야전군이라기보다는 군을 감독하는 정치군인 장성민만 남고, 나머지 5명, 중국군의 실질적인 책임자 5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죠. 실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기해왔던 장유샤의 바로 권력투쟁설을 설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 1, 2년간 계속해서 장유샤, 이번에 숙청된 부주석, 중앙군사의 부주석 장유샤의 쿠데타설, 권력투쟁설 이런 게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나 이게 왜 그동안 장유샤와의 권력투쟁설, 쿠데타설 이게 말이 안 되냐면,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하냐면, 일단 장유샤 아버지와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의 장유샤 아버지와의 관계는 바로 국공 내전 때 바로 의형제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또 시진핑과 장유샤도 역시 의형제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같은 태자당이니까. 거기다가 2023년 시진핑의 장기 독재 3연임을 시작을 할 때 만들어진 게 현재의 당중앙군사위원회인데, 여기에 시진핑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물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임명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진핑의 강력한 독재가 시작되는 그 20기 당중앙군사위원회 7인이 같이 시작한 인물들인데, 그럼 그렇게 권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임명을 했다? 시진핑이?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중국의 군대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 군대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전군, 전통적인 군인, 하나는 정치군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군단장, 사단장 이렇게 쭉 내려가고, 요 옆에 누가 있냐면은 군단 정치지도위원, 사단 정치지도위원, 쭉 소대까지 내려가는 정치 장교들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야전군 세력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인민군 총정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장보다 군단 정치위원이 더 세요. 이 사람이 군단장을 감시하니까.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가 있느냐? 말단 조직까지 다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의 야전 사령관들, 지휘관들의 동향은 매일매일 일거수일투족이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산주의 국가 군대의 지휘관들은 부대 이동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중앙에서 명령을 하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202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이 죽었고 12월 30일 날 최고 사령관에 취임을 하는데, 그 다음에 7월에 인민군 총참모부 우리침 합참의장 리영호를 처형하는데, 처형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명령 없이 병력을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이동만 시켜도 명령 없이 처형당하는 게 인민군, 인민해방군이거든요. 자, 매일같이 당 정치 지도위원들이 인민해방군을 감시해요. 그 다음에 부대 이동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장유샤가 야전군인이 시진핑의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71년에 린비아오, 인표, 마오쩌둥의 후계자였던 린비아오가 마오쩌둥을 제거할 5.7일 공정이라는 걸 기획을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몽골로 비행기 타고 도망가다 추락해서 전원 사망하거든요. 이게 유일한 쿠데타 사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 내에서의 어떤 반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감독 체제, 감시 체제를 작동을 시켰고, 그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 내에서 군부가 세력화해서 지도권을 넘은 사례가,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의미 있는 쿠데타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병력이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국 군부가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어서 권력투쟁이 발생을 했다, 이 얘기는 전 동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권력투쟁이 아니라면 왜 당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잘렸느냐. 당중앙군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례를,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78년에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오늘날 중국을 만든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오쩌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휘했지만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죠. 물론 과도 있어요. 테난먼 사태 때 유혈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찌됐건
오늘날 상전벽해 중국을 만든 건 덩샤오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직함이 세 개, 국가주석, 중국共产党 총석이 이게 없었어요. 오로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갖고 이런 일들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7인 중에 5명이 왜 날아갔냐 이거예요. 권력투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심각한 기율위반과 불법행위라고 인민해방군 대변인이 숙청 이유, 처벌 이유를 든 데도 찾을 수가 있다. 왜냐? 몇 년 전부터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도한 게 바로 살아남은 장성민,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 서기 이 인물이 이걸 주도하거든요. 그럼 반대파를 제거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국 군부는 시진핑 장기 독재에서 시진핑 체제로 지금 채워지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중국 군부의 대부분은 시진핑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유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별들이 무더기로 날아간 게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로켓군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중국군 현대화의 필수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자, 로켓군의 역할은 뭐냐? 대만을 침공할 때 대규모의 미사일 전력으로 대만을 초기 제압하는 이 미사일을 운용을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ICBM 능력으로, 또 SLBM 능력으로, 또 전략폭격기 능력으로 미국을 억제해야 돼요. 미국을 때릴 능력을 확보하면 미국 감히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목숨을 걸었고, 그러니까 뭐 제20, 제35 스텔스기, 푸제남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노력을 하는데 그 핵심이 로켓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로켓군에서부터 비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하 사일로에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검열을 해보니까, 자, 로켓에 로켓 엔진에 로켓 연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있다든지 열어보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포거, 중국 음식이죠. 포거 만들어 먹는데 인민해방군들이 로켓 연료를 빼돌려서 그걸 사먹었다든지, 이게 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보도가 된 얘기들이에요.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미사일 사일로가 안 열려, 연료 대신 물이 들어있어, 연료 가지고 포거 해먹었어,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민해방군이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부터 로켓군의 별들이 수십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했던 5명의 당 중앙군사의 기라성 같은 위원들이 모두 다 심각한 기율위반과 불법행위거든요. 이게 부정부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중국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문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고 전쟁 준비를 끝내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만을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두 마디를 정확하게 했어요. 이건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현대화를 끝내라는 게 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군부에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이 로켓군이었겠죠. 근데 이게 중국 독재 체제에 뿌리 깊은 이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왜냐?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거든요. 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보면은 이 CEO들이 일 잘하면 천문학적인 몇십조 원씩의 배당금, 스톡옵션을 받지만 일 못하면 쫓겨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회장이 지금 CEO가 누구예요? 진순왕이잖아요.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신분, 인종, 피부색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힘이거든요. 근데 독재 체제는 특징이 뭐냐? 능력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로지 충성도. 그리고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이 지배 체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재 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권력이 집중되고 결국은 발밑이 썩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왜냐? 충성도가 중요하니까. 능력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중국 군부는 썩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비극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막강한 1인 지배 체제에서 당 중앙군사의 5명을 일거에 숙청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강한 도전 세력이 없는 게 맞다. 그러나 이게 더 위험한 거다. 시진핑의 라인으로 모두가 채워졌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무지막지한 권력이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권력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고이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중국 군부의 이상현상은 권력 투쟁이 아니고 독재체제, 공산당 독재체제가 가진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권력이 강한 게 오히려 시진핑이 지금 도구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중된 권력이 썩기 시작하는 거고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잘라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서 군부나 아니면 관료들의 비리를 캐면 보통 수천억 원 기본이고 보통 뇌물 규모나 부정축제가 수조 원 단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최근 중국군 수뇌부 숙청은 시진핑이 독재 체제가 강해서 권력 집중이 너무 심해서 생기는 문제지 여기에 뭐 중국 군부가 도전하고 뭐 쿠데타가 있고 지금 뭐 북경을 향해서 뭐 부대가 이동한다, 총성이 일어난다. 유튜브 엄청나게 나왔죠? 조회수도 무지하게 나오더만.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뒷말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뭐 장유샤가 뭐 편지를 써서 지금 해외에 뿌렸다. 장유샤가 미쳤어요? 지금 숙청당하는데? 그 증거를 남기게? 다 소설이죠. 그렇게 보면 중국은 시진핑의 권력은 도전받아서 취약한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올 게 오고 있다, 지금. 필연적인 독재 체제의 한계가 오고 있다. 아무리 속관해도 썩은 부분은 계속 나올 거다. 더 나올 거다. 자기 발밑까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처음에 반대파를 제거할 때 활용했던 게 바로 반부패 캠페인이었거든요. 보시라이부터 시작해서 뭐 저우융캉 뭐 이런 많은 기라성 같은 잠재적 정적들을 제거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권력이 집중되고 집중된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왜냐 모든 권한이 나한테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권한이 곧 돈인 게 공산주의 사회인데 이 썩는 것들이 시진핑 권력의 본질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권력이 도전받는 게 아니라 시진핑 독재,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의 즉 공산당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26년의 시진핑 권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진핑 권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군부 숙청 사례는 바로 중국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의 정치 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G1, G2 언젠가 2030년 지나면 뭐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뭐 2050년 지나면 뭐 체제 경쟁이 뭐 뒤집어지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트럼피즘이 보여주듯이 한계죠. 예전 같지 않은 미국, 흔들리는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이죠.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넘어설 수가 없다. 왜냐? 바로 공산당 주도의 경제 발전 전략 때문입니다. 공산당 주도의 경제 발전.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발전을 공산당, 지배 세력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나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 이건 필연적으로 권력이 경제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초기에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초기에는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몸집이 커진 다음에는 공산당 지배 체제가 오히려 자본의 자율성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황다 사태 위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업체 난립 이런 문제들은 다 예견이 된 거예요. 왜? 공산당이 모든 걸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국가부채 120% 갖고 지금 난리지만 사실은 중국은 300%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 부채 300,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영기업 합치면 3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중국은 이 공산당이 주도해왔던 경제발전 체제에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3,000불, 14,000불에서 이미 3만 불, 한국이 3만 불에 겪었던 일본이 4만 불에 겪었던 위기를 이미 어떻게 되죠? 고성장이 안 되죠, 이제. 고도성장이 안 됩니다. 여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여기에 이제 AI, 피지컬 AI, 로봇과 결합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중국의 성장은 더 클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이 체제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제체제 자율성을 제약하는 공산당의 독재체제, 부정부패. 이 문제가 현저할 거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7인 중에 5인이 숙청된 이게 중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피크 차이나의 가장 큰 문제, 중국이 미국을 넘볼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도덕적 헤게몬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저 칼춤을 추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뭐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양성, 전문성, 기회의 땅, 평등의 땅.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이죠.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러나 지금 중국이 그런 게 있나요? 민주주의가 있나요? 자유주의가 있나요? 문화적 다양성이 있나요? 마인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씩 잡혀가고 사라지고. 투명성이 있나요? 그 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쓰지만 중국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저 광기를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저력, 할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중국 영화 안 보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중국으로 전 세계 브레인들이 가나요? 안 가거든요. 극히 일부가 갈 뿐이지. 즉 도덕적 헤게모니,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이 충돌하면 어느 게 이기겠어요? 결국 보편성을 중국은 가질 수가 없죠.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은 피크 차이나 중국은 이미 한계에 왔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중국 군부 당중앙에서 5인 숙청, 1조 달러 무역 흑자를 냈지만 어떻게 되죠? 청년 실업률이 뭐 50%다, 20%다. 부동산, 정부 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 이미 터졌는데 숨기고 있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 헤게모니의 부재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사회도 볼까요? 중국에서 만든 옷 입고 중국에서 수입한 식자재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서빙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중국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대세잖아요. 그게 중국의 한계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여기까지다. 가도 좀 더 밖에 못 간다. 이 지금 중국이 처한 문제들은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할 거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듯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아직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는 떠 있죠. 그러나 석양이다 이제. 지는 해다. 석양은 아름답지만 언젠가 지거든요. 그 석양은 꽤 오래 아름다울 거다. 그러나 트럼프님이 보여주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전 같지 않은 미국, 노쇠한 미국, 절대 강자였던 미국이 이제 상대적 강자로 전환되는. 트럼프 나가면 낫지 않겠어요? 트럼프가 그만둔다고 해서 트럼프가 행했던,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지지했던 그 기억을 전 세계가 일시에 지울까요? 그 상처는 영원히 가죠. 불신의 미국.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아이스하키 팀 게임하는 거 보면 거의 전쟁이죠. 옛날 같으면 같은 핏줄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저 얘기는 예전 같지 않은 미국, 미국을 넘볼 수 없는 중국의 한계를 보여준다. G1, G2가 싸우고 있지만 이들이 각자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이미 무너졌다, 중진국으로. 러시아는 GDP가 세계 10위권이에요. 뭐 유럽을 침공한다 그러지만 우스운 얘기입니다. 독일만 해도 이 러시아 GDP의 2배인데요. EU는 러시아 인구의 5배, GDP는 1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중국 시진핑 이번 당중앙군사의 사태는 중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 트럼프 역시 미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해 있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죠. 무기력하죠. EU 무기력한 상황에서 그럼 남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다카이치를 보세요. 저 극우적 성향의 다카이치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강한 일본판 마가를 부르짖는 다카이치에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지금 쏠리는 건 저건 일본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일본 사회의 좌절, 그 다음에 상실감, 이게 만들어내는 강한 일본에 대한 희고거든요. 근데 저게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고 다카이치 말하고 있고 적극 재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는 자본주의 중에 최고 높은 250%거든요. 여기 돈을 더 풀어요? 그 다음에 또 감세를 하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 노쇠한 일본을 다카이치는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전통적인 국가들이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상황. 이걸 저는 무극화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극이 없는. 다극화가 아닌. 자, 다극화하고 있지만 무극화는 뭐냐? 아무도 국제 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죠. 경제전쟁, WTO 체제 트럼프가 무너뜨리죠. 유엔은 무기력하죠. WTO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료, 유엔의 기구들이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정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다. 혼돈의 시대. 무료수의 뉴노멀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사태, 부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걸 일시적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무국화 시대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고 그 혼돈의 시대를 이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장유샤가 조사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군부의 어떤 뜻인가요? 중국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1월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짱요샤가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사 결과 짱요사에 대한 수사 개시가 결정됐다. 이게 공식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짱요사는 누군가? 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협입니다. 우리 그 장씨 장에다가 또 우입니다. 그리고 협은 뭐냐면 협백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안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제 대표 호가 문협이에요. 그래서 문협이 무슨 뜻이냐? 칼 대신 피를 진 협객.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 협객의 나라 중국, 협객의 칼 그때 천하가 춤춘다. 책을 2권 쓰고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이 한자가 이 바로 호협할 호, 그러니까 협객협인데, 그리고 게다가 또 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12년 이 짱요샤가 장우협이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으로 집권했어요. 그 바로 밑에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된 일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쭉 스크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27번째 단독전서 시진핑 제국에게도 아주 좀 중점적으로 게재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아니 이게 이런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런 뉴스를 접하고 아주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장우협, 짱요샤는 1950년생이에요. 그리고 50년 5월생인데 이 시진핑 주석하고 동양입니다. 같은 산시성 출신이고요. 그리고 시진핑 아버지하고 또 이 짱요샤의 또 부친하고 엄청 또 친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아삼육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좀 2012년부터 지금 2026년 거의 14년 동안 시진핑 집권과 동시에 사실상의 군부 2인자로 된 사람을 숙청? 조사 개시? 이건 상당히 말이죠. 자, 한 40년 동안 중국 스크린을 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외신에서는 부패나 권력 남용 같은 말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식 발표와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나요? 이게 외신들은 정말 상당히 이제까지 쭉 보면 말이죠. 중국에 관련, 특히 시진핑 관련 외신들은 그리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언론은 뭐냐면, 중국 공식 언론은 심각한 기율 위반 불법이라는 문구로 그냥 발표했어요. 근데 외신 보도는 부패, 권력 남용, 또 심지어는 핵 기밀 유출 의혹, 아주 구체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보도하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층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추측이야. 그래서 이거 한쪽 보면 다 엉터리잖아요. 외신 보도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나 추정을 보도한 것이고요. 공식 발표는 중국 당국이 공개한 최소한의 문구로 봐야 합니다.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인데 도대체 중앙군사위란 무엇인가요? 이번 사태의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이게 정치국 당정은 말이죠. 수평관계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셋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죠. 중국은 사공이 7이 이상 돼야 배가 산으로 안 올라가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당과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항상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1인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탁 회의를 하고. 근데 유일하게 말이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제, 즉 주석 1인 절대 권력 상명 하복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清华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시진핑이 첫 직장이 뭐냐면 현역 국영급으로 달고요. 중앙군사위 판공청 비서로 갑니다. 그래서 참 어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국 하면 말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라 하잖아요. 국가주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센 게 뭐냐면 당 총석입니다. 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영도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누구냐? 중앙군사위 주석입니다. 이전에 덩쇼핑 있지 않습니까? 덩샤오핑. 한 번도 국가주석 한 적 없어요. 다 부총리를 했잖아요. 근데 왜 1인자냐? 중앙군사위 주석이었습니다. 중앙군사위 주석이기 때문에 1인자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모두 다 수평관계고 원탁회의고 그런데요. 이것만은 절대적 상명하복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권력투쟁이라고 봅니다. 권력투쟁이에요. 착각한 것 같아요. 짱요샤가 이 당정관계처럼 이렇게 수평관계 서로 토론하고 자유 토론하고 같이 막 얘기할 때는 말이죠. 서로 욕설까지 합니다. 대놓고. 근데 이게 중앙군사위에는 철저한 수직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책임제를 위반했다고. 중국 이번에 당국에서 발표한 거. 주석 책임제를 위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입니다. 현재가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년 돼 있습니다. 올해가. 근데 아주 이례적 사례예요. 이례적 사례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외신 같은 공에는 맨날 중국 위기다, 시진핑 암살당한다, 대만 독립 위기다, 중국과 대만 관계 문제 있다, 소수민족 아무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참 상당히 이례적이고 1971년 인표
인표가 부주석이었습니다. 바로 군사위 부주석이었고 당 군사위 주석은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인표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몽골에서 소련으로 도망가다 몽골 상공에서 적추됐는가 슈라트가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고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야. 상당히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부 쿠데타가 절대로 한 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다르냐? 이 시진핑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사복을 입은 정치 군인입니다. 왜냐면 우리 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총사령관이 1등이지 무조건 최고죠. 사령관이. 근데 사령관마다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정치위원이에요. 정치위원. 그러니까 항상 정치위원을 겸했습니다. 시진핑은 제일 처음부터 자기가 하북성의 상단현인데 현 부현장이면서 정치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에요. 시진핑은 군입니다. 시진핑의 주세력은 군이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서열 1위는 총서기가 아닌 군사위 주석의 모든 통수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짱요샤는 장우협은 중국의 실제 권력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인자가 말이죠. 현재 실가기구에 조사받고 있다. 상당히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낙마에 대한 외신 보도와 진짜 낙마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역대급 급부상 인사의 낙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진핑 이후에 군내 서열이 가장 높았던 인물이었기에 조사 자체가 중국 군부의 큰 충격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 외신 보도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나 추정을 보도한 것이고 공식 발표에 기준에서 볼 때 그 내부로 보면은 군부의 기율 법률 위반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게 뭐냐? 군사위 주석 시진핑 제1인자 책임제. 군사위 주석의 영어 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번역은 영어로 번역하면 처음엔이에요. 처음엔. 근데 당 총서기는 뭐냐면 세크레터리, 제너럴 세크레터리랍니다. 그리고 국가주석은 그냥 프레지던트인데 저 프레지던트하고 처음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딱 이게 하나입니다. 군부의 기율 법률 위반. 기율을 법률 위반했어요. 어떤 부정부패도 아니에요. 볼 때는 부정부패나 무슨 그건 너무 황당한 이야기고요. 핵기술, 핵기밀 유출 황당한 이야기고 바로 이것 때문에 라고 봅니다. 이러지 않으면 말이죠. 저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군 지도부 변화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근데 이걸 말이죠. 잘 넘어가면 이번 조사 자체가 예외적 사건이지만은 시진핑이 의도한 대로 본다면은 군부 구조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군부의 정치적 긴장, 통제 강화, 엘리트 재편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도 변화 가능성 실제로 존재하고 단기적 혼란과 장기적 재편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시진핑의 군 통제 강화 해석은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관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까지 더 하여튼 사태의 어떤 기출을 아주 A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파벌 싸움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건 주말이죠. 이게 모든 우리 중국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태자당이고 공천당이고 그리고 상하이방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국기상청 일기예보하고 국내 외신의 중국 정세 예측 둘 중 어느 편이 정확할까요? 뭐 우리 기상청 일기예보가 많이 틀린 적이 있는데 저는 말이죠. 이 한국기상청 일기예보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말이죠. 모두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 공산당을 무슨 태자당이니 상하이방이니 공천당 파벌 간 권력 투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야 오늘 왼쪽 다리가 저리니 내일 비가 오겠네. 오른팔이 걸리니 모레는 털이겠네 하는 거랑 마찬가지 때문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파벌 간 권력 투쟁은 마오쩌둥 시대에는 맞았어요. 거의 사실 7 하고 3 삼국지처럼 사실이 좀 많았는데 마오쩌둥 사후에 1989년 천안문 사건 이전까지는 사실 3 하고 7 소전만큼 상당히 그래도 유효하고 적중했는데요. 근데 이 1990년 개혁개방의 제도화 이러한 부족법은 흥미진진할지 몰라도 팩트도 아니고요. 팩션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의 설비 수준입니다. SF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타자당, 푸진타오는 공천당, 짱제민 등은 상하이방식으로 분류는 중국 정치 권력의 역학관계를 일본 옛날 말에 자민당 내 개파간 권력 투쟁하고
흡사한 것으로 설정해 흥미주로 보도하는 일본과 홍콩 일부 언론 매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본식 그 당파 구분 용어는 1993년 일본의 잡지에서 최초로 사용됐고 1998년에 널리 유포됐는데 한국에서 맨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최고 권력층 인사 대다수는 공산당 간부 집안 출신이에요. 다 태자당이에요. 시진핑 아버지도 그렇고요. 후진타 아버지도 그렇고 등소평 아버지도 그렇고 마오쩌둥 아버지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당연히 공산주의 청년단 가입해요. 공천단에. 또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공직 경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 권력 지도층 대다수는 태자당 겸 공천당 겸 상하이방으로 모두 한 통속이니 이렇게 8월간 권력투쟁 분석법은 아주 낡은 분석법이고요. 중국을 오히려 더 착각하게 만드는 분석법입니다. 낡은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경희대학교 이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대만 국립사범대학에서 문학 석사, 그리고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장개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교부에 입부를 했고요. 1987년에 의무고시에서 입부를 했습니다. 주 대만 대표부, 주 상하이 총영상을 거쳐가지고 주 중국 외교 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습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에다가 대서 특필을 하겠고, 제가 한국인 최초로 인민일보에 기고민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우리 경희대학교 학원장이시던 조영식 학원장의 교수로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하고 국제법무대학원 전임교수 법학 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정년퇴직했고요. 현재는 이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겸 해군발전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윤목일 의사 체포 시 사진 교과서에 많이 썼죠. 그 일제 조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모든 교과서에서 삭제했고요. 그리고 제주 2호도 해역 1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대한민국 해역으로 확대된 지도로 변경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해군 참모총장 송훈 이순신 황금배를 수상했고, 하여튼 그래서 저서로는 중국인의 상술, 중국의 슈퍼리치, 중국의 습격, 핵기의 나라, 차이니스 나이트 1, 2, 중국 내 한민족 독립운동, 황금중국, 그다음 이 한글사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책 47권 저술했고 논문 60여 편과 칼럼 600여 편을 썼습니다. 하여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문사, 찰미법, 융복합, 인문사회 과학.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초광폭, 프리즘 넓은 저술 활동을 펼친 사람은 거의 아주 드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이 방면에 대해서 귀천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노력하다가 제 할아버지가 80살에 색을 씻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그런 죽음을 맞고 싶어요. 이상입니다.